예, 인사드립니다. 국제팬 한국본부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식입니다. 예, 국제팬 한국본부는 사실은 1954년 창립 이후에 현재 3,800명의 회원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분들 중에는 이 분야에 그 기라성 같은 그 문호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부족한 제가 이 발제를 맡게 돼서 송구하기도 합니다. 이 시집으로 본 해방공간의 이 문단사를 이제 발표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제 일생 제가 태어난 곳이 충북 계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67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저희 마을이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중에 그 여러 분들이 월북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1929년, 30년, 31년생 된 분들이 국군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교에 갔다 오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여서 마실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룻가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들면 그 할머니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손자 자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때로는 자는 척을 하면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그 아들이 한 번도 안 왔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 또 다른 할머니들은 그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아들은 그 북한으로 갔지만은 살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전사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북으로 간 자식을 둔 그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로 치면 대거리를 했던 장면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게 이제 비로소 제가 20살이 될 무렵에 이제 우리 오늘도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아마 그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랄지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아마 읽으면서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한 가슴 아픈 걸 통찰하게 됐을 텐데 제가 처음 읽은 걸 보니까 줄을 쳐서 읽었는데 1980년인데라고 이게 80년 판입니다. 1980년 2월 1일 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는 연무웅 선생 글이 이제 문학적으로는 최초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걸 이제 그 제가 줄을 쳐서 읽은 기억인데, 이게 89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임원영 선생 글이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여기서 임원영 선생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게 그 문학사에도 이런 월북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깨쳤는데 저희 그 계산에도 그 월북 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충주에는 동명이인입니다마는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이흡도 시인이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월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강구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로소 이제 제가 20살 무렵에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해서 군대 생활을 제가 한 30개월을 하고 나와서 한 1년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전 국토를 답사한 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답사했던 분들이 이제 월북 이제 몰래 월북 작가들의 그 생애를 이제 그 한번 그 궤적을 쫓아가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오장한 시인도 갖고 벽초 홍명이랄지 한 열대 분 정도의 궤적을 직접 찾아 나서서 지금으로 치면 뭐 경찰서에도 조사도 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한 아픔에 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 의장도 맡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 문인들께 저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도 쓰게 됐고 그게 늦가기 이제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8년에 제가 첫 시집을 내서 새벽길 떠나며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그린 시들이 있었고 그때 그 발문을 김병걸 선생이 써주셨습니다. 그 김병걸 선생이 이미 고인이 되셨죠. 북한이 고향이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통일 운동에도 제가 관여를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적어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 궤적을 쫓아서 가면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문학 서적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모으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는 그 책을 당연히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서 몇 권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입했고 이후에도 계속 구입을 해서 현재 이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해방 그 전후사의 그 시집이랄지 뭐 이런 걸 통틀어서 90년대 시집까지 한 만여 권의 시집을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거대 담론으로 시집으로 본 해방 공간의 문단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영광된 자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제문을 사실은 제가 읽어드리지를 않으면은 뭐 아마 읽으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시집으로 본 해방 공간의 이제 이 그 개요로 볼 때는요, 사실은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1910년 이제 8월 29일부터라고 하지만 일제는 이미 그전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외교권을 뺏고 1907년에는 이를테면 이제 군사 그 외교권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권까지 다 가져가서 결국은 1910년에는 그냥 전 한반도가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입니다. 무려 1945년 8월 15일까지니까 그 뭐 거의 만 35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횟수로 그것을 3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 의한 이를테면 핵폭탄에 의한 무조건적인 항복에 의해서 얻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적인 요인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깨닫기가 어려웠고 갑자기 온 해방이었기 때문에 문인들도 자기 이념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당대에 당황스럽고 불행했던 그 시기, 해방이라는 게 감격은 잠깐이고 미군이 이 남한을 이제 점령하고 북한은 또 소련이 점령한 이 점령 이 상황 하에서 방황했을 그 시인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고 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30년대 말 이후는 일제강점기에서도 가장 강압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론에도 이제 제가 이제 적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불안, 공포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그 원고지에 담는 일은 아주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에 우리가 그냥 그 36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은 사실 우리 해방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냥 원자폭탄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그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 텐데 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단 통치를 9년을 받고 1919년 3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2월까지 전 한반도에서 지금으로 치면 모든 지자체에서 몇 개 빼놓은 지자체에서 빼놓고는 전부 만세 걸기 운동 목숨을 걸었던 그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무려 학살자가 여러 조사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약 7,500명, 그 다음에 체포 당하고 구금당한 사람들이 약 5만여 명, 뭐 학교, 뭐 교회당 불탄 게 수없이 많죠. 이런 가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것은 집단적 우울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집단적 우울증을 통해서 발로된 것이 1920년대 초기 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단사의 백조판이 뭐 이후에 쭉 그 문해사조에 나오는 장미촌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그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얻어진 문화운동의 시초적인 그런 신문을 발행해라, 너희들도 잡지를 발행해라 이런 것들은 일제가 우리를 이제 만만히 봤다가 이 민족을 그렇게 무단으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일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가 그 당시 이제 발행이 됐고 또 우리가 문인들이 일부 그 당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있는 그 문인들이 그 동인지를 이제 내게 되고 이제 그런 시기들을 대변했던 것이 1920년대 초반의 문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단적인 우울을 방영한 것들이 이제 그 낭만 문학이죠. 그러다가 이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됨으로써 카프가 이제 또 같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의 창당과 더불어서 계급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제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일제는 이것을 또 탄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1차, 2차 이제 그 이를테면 카프 체포령이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체포돼서 구속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김남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그 일단 계급 문학을 통해서 혁신 내지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문학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일제 탄압에 의해서 오래 못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문학은 굉장히 이제 외소화되는 시점에 결국은 이제 그 일제는 더 우리를 이제 강압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그 1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굉장히 그 잔혹한 일제의 탄압의 그 모습들이 이제 거기 그 제가 게재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이 지금 1900 그 김대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강제 인력 수탈사에 보면은 무려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7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본 본토 내지는 사할린 남양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문제가 일본하고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7년은 이제 그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던 시점인데 일제는 이제 이때 그 전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호남 평야라든지 이런 데서 걷어들인 이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 탈취해서 약탈해서 우리 민족을 거의 그 이를테면 나물만 먹고 죽만 먹게 하는 그런 시기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한반도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놨었다. 이것을 이제 기화로 했고, 요 시기에 당연히 이제 시인들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이랄 아니 저 우리 이육사 시인이랄지 이런 분들은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그 열혈단이라든지 이런 그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총을 든 문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친일에 기속될 수밖에 없었고, 또 친일에 기속되지 않은 그 문인 우리 선생님들은 또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뭐 이런 시기를 이제 버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일제는 이제 그 우리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했냐 하면 41년에 이게 지금 문장이라고 하는 문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호를 마지막으로 이제 폐간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26호까지 일제강점기에 발간됐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보통 백조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런 널리 알려진 동인지 문해지 이런 것들이 5호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문장지가 26호를 버텼지만은 41년 4월에 어쨌든 이게 폐간이 되면서 이 41년 요 문장의 폐간은 결국은 이제 문인들이 발표 지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발표 지면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친일하지 않는 작가들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글을 써서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문단사에 중요한 것을 갖는 것은 여기는 이제 추천제를 했는데 주관이 이태준 선생이십니다. 이태준은 잘 아시지만 그 철원이 이제 고향이시고 또 그 당대에는 소설가로서뿐만 아니라 이태준 선생은 아주 그 당대에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결국은 이 이후에는 붓을 꺾고 고향으로 가서 낚시질을 하거나 이런 현상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기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추천제로 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게 등단이 되겠는데 이 등단제도 형태로 그때 이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이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물론 이제 이분들은 전부 그또 추천제에 추천을 해주셨던 분이 그 정지용 시인이시죠. 그러니까 소설 쪽에서는 이태준,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제 정지용 선생인데 특히 이제 정지용 시인이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선생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단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나중에 시인협회랄지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에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1949년 조선 그 청년 그 문학가 협회에 이제 발기인들로 그 30대 분들이 이제 발기를 하면서 이후에 월북한 작가들이 빠진 공간들을 바로 이때 그 문장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인이 된 이 세 분들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 남한의 그 대한민국의 이제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는 작가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해방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을 갑자기 맞다 보니까 그 당대 일제강점기에 그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했던 그 문인들은 당연히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러시아의 혁명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그 휘몰아갔습니다. 당연히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중국에도 공산당이 생긴 것이고 공산주의 문학이 생긴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프롤레타리아 당연히 문학이 생기고 우리도 거기에 또 그 조선에도 이제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지만 젊은이들이 일본 유학 갔거나 중국에서
공산주의 이 사상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갑자기 찾아온 이 해방에 의해서 그 문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에 의한 문학을 영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거기다가 그 당대 북한의 그 이를테면 지도부에서는 문인들을 우대했습니다. 그 문인 우대와 토지개혁 부분은 월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다양한 사료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북한은 토지개혁도 세계에서 그 사회주의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빠르고 단시간 내에 토지개혁을 이뤘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해서였다.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주계급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낳게 했지만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집단 농장화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대에는 가장 젊은이들을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로 끌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을 했던 친일을 하지 않았던 그 문인들에 대한 우대. 그래서 만약에 38선을 넘게 되면 당신한테는 집 몇 평짜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생활비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구체화 시켰던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월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또 월북의 그 상당한 이유는 미 군정 하에서 이를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에서 이것을 척결하는 쪽으로 미 군정과 이제 이후에 48년 직전까지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남한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문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원인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단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14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즉자적으로 그 문단의 변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문학건설본부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문학건설본부는 1945년 8월 16일 날 해방이 8월 15일 됐는데 그 이튿날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동하고 했던 사람이 임하입니다. 임하. 그러니까 임하 시집을 찾아보니까 지금 금방 못 찾아서 제가 이제 그 38년도에 그 발행했던 조선일보에 발행했던 동인 시집들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 보면 임하 사진이 나오고 여기에 통곡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30. 임하고 이태준은 1904년에 이제 철원에서 태어난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 거를 잘 몰랐는데 70년이라는 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림 선생님도 나중에 이분은 6.25 때 납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학성 출신이고요. 김남천 이분은 사실은 그 소설을 쓰고 공장신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분인데 사실 북한에서 숙청당하는 과정에서 처형당한 분이고 이원조 선생은 잘 아시겠지만 이육사 선생의 밑에 동생입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1946년에 육사 시집을 내줬죠. 이분이. 근데 이분도 역시 박헌영의 그 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해가지고 이때 같이 다 처형된 걸로 55년에 처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실제적으로 생존해 계셨다고 한다면 동생 두 분이 월북을 했거든요. 형도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한 분 계신데 그 육형제 중에 대부분 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문학 건설중앙
지금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쭉.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얘기 못한 거는 쭉 이 자세하게 지금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배열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과 조선문학동맹 이 변청 과정을 한번 보시고 조선 문학가 동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5대 강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제가 자세하게 이걸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우익문단의 중앙문화협회는 사실은 9월 8일 날 여기 제가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변영로 선생, 오상순, 뭐 이하윤, 김강섭, 김진섭, 이원구 이 사람들이 9월 8일 날 중앙문화협회 만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외국문단을 주도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일부가 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6페이지 전 조선 문필가 협회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보수 문단을 주도했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는 바로 시인협회라든지 문인협회 일부는 펜에 이제 이제 토대가 되는 그런 그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방 공간의 그 문단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자익 문단에 거기 쭉 그 시집 중에 시집을 몇 가지 지금 가져 나왔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제가 지금 해드릴 거고요. 그 자익 문단에 대한 그 이론은 제가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학자님들하고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 밑에 조금 적시해 놓은 부분도 일부 그 제 주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의를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익문단에 대한 시집들 열고 했고 우익문단이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적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론에 없는 건데 중간파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서사라든지 이걸 봤을 때 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이제 작가분들 신문이랄지 뭐 윤동주 이육사 뭐 이런 분들 소월 뭐 이런 분들은 다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오장한 선생도 사실은 뭐 좌익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정지용 선생하고 같이 저는 그냥 중간파로 봤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결론은 이 문단사에 의한 그 비극이다 우리의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시문 선생이랄지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이랄지 윤동주, 한용운 이런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자유로웠고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또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분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축복이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 중에 오늘 뭐 중간파 문학 뭐 이를테면 그 좌파 문학 우익을 통해서 몇 권의 제 소유하고 있는 이 시집 47년도판 이 생명의 서고요. 그 다음에 요 기황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황지. 그 다음에 이용학 그 49년도시고요. 그 다음에 기중본인데 이 그날이 오면 이 시집입니다. 그 다음에 소월 시집인데 이거는 초반이 아니고 50년대 말 시집이고요. 이건 뭐 그래도 조금 흔합니다. 이 책은 47년도판 김기림의 그 시론입니다. 그 다음에 님의 침묵 그 3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저 재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박두진 시인의 그 해 시집 49년도 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문학가 동맹 일부가 이제 어용이라고도 했습니다만은 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그 회장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람 그 시조집 이건 기중본인데 여기 38년도 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익문단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지금 오연주 선생이 엮은 이 해방기의 시문학에 자세히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분단사를 감히 얘기할 수 없어서 주로 이제 요 조승준 선생의 한국 분단사 이걸 제가 읽고 얘기를 드린 거고, 또 북한의 현대문학, 그다음에 또 이 친일문학, 특히 이제 이번 그 세미나를 주관하신 우리 김재용 교수님의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를 제가 요걸 처음에 사서 읽었더라고요. 이런 자격으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 도중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표자하고 토론자, 사회자만 화면을 켜두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화면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체 화면을 녹화 중이어서요. 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성인 선생님, 김지원 선생님 화면이 켜 있는데 오성인 선생님 화면 꺼주세요. 예,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공강규 시인이 김경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아까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속에서 이것만 하시나요? 좀 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강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고문서와 서지에 밝은 우리 김경식 시인의 발제문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방공간 당시 그 좌우 문인들은 방법은 달랐지만 일제 잔재 청산, 그리고 민족 문화 건설, 또 신탁 통치 반대, 또 민족 문화 발전, 또 자주 독립과 민족 문학을 앞세우거나 목표로 취직하고 활동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이 민족이라는 어휘에, 민족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고 정신에 또 동의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민족은 이 피약박 상황을 경험한 이 민족들의 영원한 또 화두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굉장히 유효한 이런 가치입니다. 그렇게 민족은 분단 80년이 되어가지만 남북 분인이 만날 수 있는 핵심 이 단어, 어휘 이런 거이자 요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는 하여튼 해방이 됐지만 이 미군정이 다시 이제 점령을 하면서 초기부터 일제 잔재 청산과 봉건 잔재 청산, 또 국수주의 배격, 진보적 민족 문화 건설 등등을 강령으로 삼은 이 조성 문학가 동맹, 이 기관지를 몰수하거나 하여튼 이 적극적인 탄압을 합니다. 이 탄압 이유는 민족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 추종이라는 이데올로기였는데요. 이 조선문학가 동맹에 참석했던 문인들의 이념이 막보고 창작이 자유로운 이런 북한을 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인들의 분단을 사실은 낳았는데요. 이 문인들의 분단 기원은 미군 점령과 이 탄압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발제자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12쪽의 5째 문단에 이 적극적인 친일 문학인들은 반성보다 이념적인 싸움으로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묻으려고 했다는 그 표현에 일단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민족 기강이라든가 정체성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 냉전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이 지역으로서 한반도 남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 내부 이 친일 문제라는 이 미국 쪽에서는 알 바가 아니고 또 우리 민족 내부의 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이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사람,
들이 살아남아서 냉전 이데올로기를 더 강조하고 지난 친일이라든가 부의를 그런 과오를 묻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기다 이 친미 반공이라든가 이 독재 정권에 아부하면서 이 과오를 묻고 남한 문단을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반공을 국시로한 이 독재 권력의 인권 유린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한국 작가의 전신인 자유실천 문인협회를 낳게 된 이렇게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제 민족이라는 가치, 또 민족 단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라가 없어서 유랑하거나 또 차별받고 탄압받고 전쟁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비극은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이런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발제자는 발제문 1쪽 5째 문단 또 2쪽 4번째 문단에서 일제 강점 계획의 무자비한 노동 착취라든가 이 국내에서 이 강제 동원된 이 460만 명의 노동자 또 이 일제 감정이 중반 이후인 그 37년부터 1천만 석 이상의 그 곡식을 약탈한다든가 또 이 참관 굶주림 또 민족문학 말살 또 한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창씨 개명 뭐 신사참배 시몬 폐간 등등등 온갖 그 체포와 투 고문 이런 학살 계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민 상황이었는데도 독립 후에 그 친일 부위란 그 사람을 그대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 내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영향하에 있고 또 이 미군의 점령과 정부 수립 후에 지속되는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이 친일 부위란 사람들 처리를 또 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친일 부일 또 이 문학은 이 반민족 행위 문학이라고 이렇게 문학이고 그런데 이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만드는 것도 문제고 이 상을 받는 문인들도 문제고 또 어떻게 국토를 침탈하고 물자를 수탈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동족을 가두고 학살한 일제의 부일 친일한 문인들의 이름을 딴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또 문인들이 아직도 많고 있고 현존하고 그리고 또 이런 친일 문인을 기념하는 문학상 이제 존치를 반대하는 또 이런 문인 그룹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실제로 이제 18년부터 미당 문학상이 중단이 됐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수시로 이 중앙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고 했던 그런 결과고 또 팔봉 비평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중단키로 이렇게 이 문인들의 항의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남은 것은 이제 동인문학상인데 이건 조선일보에서 이제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했습니다만은 이런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이 남쪽에서 남한에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 우리 남북 간의 이 6.15 민족문학인 협의회 이 단위에서 만나는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이 자유스러워지고 또 더 이 남쪽도 좀 더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발제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크게 네 가지인데 짧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공강규 시인의 그 민족 그 분단 80년이 되어가지만 남북문이 만날 수 있다는 핵심 단어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단기가 지금 4,354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다른 민족이라면은 남북문이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남북 통일을 갈망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입니다. 문인들의 분단 기원은 미군 점령과 탄압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공강규 시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 이제 저로서는 북한 지도부의 선전에 결국은 이용당했다고 봐야 된다. 초기에는 자유로웠지만 결국은 창작의 자유가 말살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인데요. 지금 자유실천문인협회 한국 작가의 설립의 기원에 관한 공강규 시인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이면 거기 그 당시 74년이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공포 정치와 김지아 투옥 등 한국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친일 문학상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강규 시인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사실 첫 번째 발표가 해방공간의 그 시집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첨예한 쟁점들이 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다소 첫 번째 발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다음 두 번째 발표가 그 계속 이어지는 주제와도 연관이 돼서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두 번째 발표 듣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 때 한번 또 궁금증을 또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